주당 평균 노동시간만 52시간으로 맞추면 6개월 범위 안에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 근로제 확대안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대신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 보전 방안이 도입됩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 등 북한 협상단이 오늘 평양을 출발해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연락관 교환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삶의 안정성과 행복감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핀란드의 실험을 통해 효과를 짚어봅니다. 은근 소리 하더라고요. 연기가 나게 수건을 막아가지고 바람 잘 날라고 어성을 쳤지.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한 건물의 사우나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TF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사회적 합의입니다. 2달 남짓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먼저 합의 내용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달 남짓 진통을 거듭한 끝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탄력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한 겁니다.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만 52시간으로 맞추면 6개월 범위 안에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3개월이 넘는 탄력근로는 노동시간을 일단 주간 단위로 정하고 2주 전에만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주장해 왔는데 이걸 노동계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 요구였던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문제도 합의안에 일부 포함됐습니다. 노동자에게 하루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는데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9시 전에는 출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사 문제를 많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타협으로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합의안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며 여당은 이걸 바탕으로 당론을 정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첫 결실이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만성적인 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인정해준 점은 노동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노총이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철 기자입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20일부터입니다. 수차례 결렬 위기도 있었지만 2달 남짓 논의 끝에 첫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건 분명 큰 성과입니다. 노사정 모두 사회적 대화의 성공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이제 합의를 하는구나. 앞으로 다른 문제도 합의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이 되기를. 하지만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이번 달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논의 시한을 잡은 건데 이게 너무 촉박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경영계가 6달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할 때 석 달은 주당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인데 이렇게 되면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가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양대축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합의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미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의를 압박, 강요하는 방식의 사회적 합의는 결국 정부 정책을 관철하고 사용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노사정 야합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막겠다며
당장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8일 남았습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평양을 출발하면서 이제 막판 비핵화 의제 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허여준 기자, 이제 불과 8일 남았는데 도무지 뭐 하나 확실하게 알려지는 게 없습니다. 핵심 의제를 협상할 김혁철 대표, 베트남에 도착했습니까? 아닙니다. 내일쯤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김혁철 대표는 평양을 떠나서 지금은 베이징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곧바로 하노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에 오늘 하루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협상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김혁철 대표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을 채우게 될지, 이 의제 협상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이달 초 비건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평양을 함께 방문했던 인물이죠. 알렉스 웡 부차관보가 지난 17일 미국을 떠나서 오늘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성애 통전부 실장 또는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이 웡 부차관보와 낮은 급의 1차 의제 협상을 진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건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전후로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김혁철과 비건 협상 라인이 재가동돼서 의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평양 실무 협상에서 북미 양측이 원하는 것을 모두 꺼내놓기만 한 상태라서 의제 협상을 두 단계로 나눠서 빠르게 의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아무래도 회담 준비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포착될 것 같은데 베트남 그곳 분위기 조금 색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영빈관은 북미 의전팀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인데요. 건물을 새로 칠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회담 준비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일성 주석과 호치민 주석의 그림 여러 점이 건물 안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영빈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활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김창선 국무위부장이 오늘 네 번째로 메트로폴 호텔을 방문하면서 메트로폴 호텔이 김 위원장 숙소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도중 예정된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오페라 하우스가 북미 정상회담장 또는 만찬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네, 한 가지 워싱턴에서 전해온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상호 연락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기 조치죠. 연락관 교환,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거론되고 있어서 어떻게 합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북미 양국이 상호 연락관 교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CNN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1994년 제네바 핵협상 당시 양국이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7명의 연락관 파견을 준비했던 일을 거론하며 연락관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고위급 외교관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락관 파견 검토는 새로운 북미 관계 등을 명시했던 지난해 싱가포르 선언 내용을 진전시킨 것입니다. 공식 외교관계 수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이자 비핵화 상응 조치로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습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s simultaneously looking at ways to improve relations, looking at ways to advance a more stable and peaceful, and ultimately a more legal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다만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로 연락관 교환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호 연락관 교환은 북미 실무협상단이 실현 가능한 쟁점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처럼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고 연락사무소를 여는 것은 외교관계 수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25년 전에 북한과 미국은 상호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이어서 한승현 기자입니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1년 뒤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은 워싱턴에 건물 가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핵 동결과 경수로 지원을 골자로 한 북미 제네바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사무소 설치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 과정은 이와 달랐습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으로 공산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과 베트남은 국교를 단절했지만 1995년에는 서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그해 국교 정상화까지 이뤄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런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만큼 연락관 파견에 합의하고 비핵화 과정이 본격화된다면 베트남식 관계 정상화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정상화고 그 출발점이 연락사무소 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북한도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의 북한 불신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락관 파견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연락관 교환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라 실제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는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조건을 따져 5천 명가량에게만 청년 수당을 주고 있는데 서울의 20대 청년 155만 명 모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본소득이죠. 그 목적은 청년 삶의 안정성과 자유, 또 공동체의 참여, 행복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다. 효과 없이 돈만 쓰는 거 아니냐.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자리다. 이런 반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사례는 조건부 청년 수당인데 돈을 받고 나쁘다고 말할 청년 글쎄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모든 서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의 청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논란도 있습니다.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수당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청년만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왜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따져보면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주고 또 아동들에게는 아동 수당을 주는데 청년들은 공백입니다. 예. 게다가 특히 취업을 못한 청년들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부모나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이 청년들한테 주는 수당이 청년 수당이 아니라 부모 수당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부모 수당이라고 했는데 부잣집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안의 청년에게까지 줘야 되는지 이게 물론 무상급식 논쟁과 비슷한 차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논쟁이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런 비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들을 골라내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었는데요. 이 아동수당의 경우에 상위 10%를 제외하려고 이 10%를 골라내는 데 드는 비용이 상위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줘서 아끼는 비용의 3분의 2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행정비용이 그만큼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골라서 줬을 때는 낙인 효과, 그러니까 못 살아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인식도 갖게 되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달 50만 원, 155만 명이면 1년에 얼마나 드나요, 돈이? 연간 8조 7천억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상당합니다.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정책에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조건 없이 돈을 받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이 돈으로?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유흥비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 이게 정말 나쁜 거냐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을 술 마시는 데 쓰는 게? 네. 사실 이 제도의 도입 기본적인 취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청년들이 끼니 걱정을 좀 덜고 여유도 좀 더 즐기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삶을 좀 도와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시가 실제 청년 수당을 줘봤더니 청년들이 뭐 이 돈을 유흥비로 쓴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자정 능력도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자정 능력, 선한 마음을 믿는다는 건데 이 부분의 논란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수당이 다 세금이고 예산입니다. 효과가 검증 가능한지요?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효과가? 일단 수치상으로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취업률이 얼마나 개선됐느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정책이 노리는 효과가 아시다시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행복이라든지 건강, 공동체 참여도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추상적 가치를 측정할 방법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근데 뭐 주로 설문조사라든지 면접조사를 통해서 추적조사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지금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실험을 한 거죠. 효과가 입증이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1년치에 대해서만 일단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예.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미미했다. 그런데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확실히 확인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객관적 수치고 행복도는 주관적인 어떤 건데 현재로선 그러면 핀란드의 이 실험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네,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쪽에서는 실업률에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눈에 하는데요. 보이는 효과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이 우려는 좀 불식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확실히 심리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핀란드의 경우에 우리와 이 고용률이라든지 뭐 복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기본소득은 사실 서구 유럽에서도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바로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울시도 먼저 우선 일부 청년들한테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 정책적인 효과를 좀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2,400명 정도를 선별을 해서 이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실험을 해보겠다는 구상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험 정책이군요. 이 평가가 있을 것 같군요. 네, 조지현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구 도심의 사우나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화상이나 골절상,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7층으로 100여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를 본 주민이 다급한 손짓으로 소방대원을 부릅니다. 사우나에 있던 손님은 옷을 손에 쥔 채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연기 많이 났지. 연기가 퍽 올라길로 뭐 하나 또 터졌어. 뻥근 소리 나더라 그래. 연기가 나니까 수건을 막 가지고 사람 잘 날라고 아우성을 쳤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대구 도심 7층 건물의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손님 20여 명이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남탕에 있던 64살 이모 씨와 74살 박모 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3명이 화상이나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고 주민과 상인 70여 명이 1층과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불이 난 데다 건물에 107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우나 4층 구덕방에서 그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4층 그 사우나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계단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도심 대형 건물의 사우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40년이 넘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방점검에서도 매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류재현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주상복합형으로 5층부터 7층까지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연기가 퍼지자 주민들은 옥상이나 인근 아파트 연결 통로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쪽 베란다 쪽으로 나오니 비상 가이드는 연기 때문에 못 오겠고 그래서 5층에서 뭉아파트 이 베란다로 5층으로 글로 건너와가지고
1980년에 준공된 낡은 건물이어서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없었습니다. 불이 난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는 없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해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마다 2차례 실시된 소방점검에서도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재 감지기와 경보기 고장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갔다 온 직원들이 보면 리모델링을 권유하는데 거기가 소유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주민 동의를 구해야 되고 불가하죠. 해당 건물은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 보상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대상은 BBQ입니다. 본사가 재계약을 미끼로 가맹점주에게 이런 비용을 떠넘기는 게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년 전 매장을 리모델링한 BBQ의 한 가맹점주. 본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본 인테리어나 이렉 정도는 간판 800 정도 들고 내가 원하는 업체 안에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큰 돈이 들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해서 예해서 그때 높은 부담만 결심하거나 결국에 재계약 안 해주는 업체가 현행 가맹사업법상 매장 개선에 드는 비용 중 20에서 40%는 본사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본사는 모든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BBQ 본사가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곳은 전국에 75곳. 지난해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에 4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BBQ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자발적 리모델링이거나 매장이 낡아 위생 문제로 공사를 하는 경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BQ가 리모델링을 한 지 5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조건 삼아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또 가맹점의 이익은 본사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며 비용을 분담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BQ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떠넘기기는 인테리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판촉비 떠넘기기, 필수 구매 품목 떠넘기기로 영세 점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방식의 중간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바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프랜차이즈 협회가 다시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점포 인테리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거리입니다. 벌이가 시원찮은 상황에서 억대 목돈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년 할 때 1억 4천 정도 드는 비용인데 그거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매년을 해야 되는데 2014년부터는 점포 리모델링비를 최대 40%까지 본사가 부담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기 일쑤입니다. 포화 상태로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급증하는 판촉비를 본사가 점주에게 떠넘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15,000원을 한 마리를 판매를 했을 때 온라인으로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맹점주를 힘들게 하는 건 본사가 정해놓은 필수 구매 품목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품질 유지를 명목으로 수백 가지 물품을 반드시 점주들이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품목을 점포에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업체 90% 이상이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간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재료값이 올라가 버리면은 저희에게 돌아오는 마진은 그만큼 상당히 적은 거죠. 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턴 본사가 주요 품목의 원가와 중간 이윤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협회는 영업비밀 등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해 원가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새로운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기존 계획 대신 세종시에 제2의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국민과 소통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첨사로 옮기겠습니다.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가 마련된 세종시에 두 번째 집무실을 만들어 공약 파기 논란을 잠재우고 소통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행자부 건물을 지을 적에 그때 같이 함께 짓는 것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가칭 세종 집무공간 기획 TF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세종 집무실부터 만들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TF를 마련해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주요 행정부처는 세종에 있지만 각 부처 장차관들의 세종 근무 시간은 한 달 평균 나흘 뿐. 문 대통령은 장차관들이 대통령 주재회의나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 주로 서울에서 일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TF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방송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3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TV 토론에 나선 새 후보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탄핵이 어쩔 수 없었냐, 아니냐는 겁니다. 황교안, 김진태 후보는 탄핵 반대 입장을, 오세훈 후보는 탄핵이 불가피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유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탄핵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자제해오던 황교안 후보로서는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셈입니다. 형사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탄핵 부당성을 말하는 건 일부 보수 의견으로 상식적인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 결과를 부인하는 데에 동의하는 보수층이 전체 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당내에서 공식 언급을 꺼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두고 광주 시민들의 규탄에 이어 각계 시민단체들도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국회 퇴출 요구 등 목소리가 전국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5.18 망언 파문 12일째 반발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분노한 광주 시민 수천 명이 금남로를 채운 데 이어 이번엔 553개 시민사회 단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이들은 새 의원이 역사를 모독하고 왜곡했다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을 모독한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악행 아니냐.
또 자유한국당도 의원들을 즉각 제명하고 의원직 박탈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분들의 명예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서도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5.18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내일 저녁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는 의원 3명의 국회 퇴출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오는 23일에도 서울 청계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범국민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선정되는 과정에 손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수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오늘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낸 지 한 달 만입니다. 오늘 어떤 증거물 확보하실 거예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과 담당 사무관,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 등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을 이미 제출받을 수 없어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전국의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목포 등 3곳이 최종 등록문화재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사업 예산과 문화재 등록 절차를 두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이 문화재 거리 지정 사실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입니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 조성 사업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는 했지만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목포 문화재 거리 조성 경위와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SBS를 고소한 사건도 병합해 함께 수사할 예정입니다. 손 의원 측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며 공정하게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노조원 수십 명을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하거나 간부들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MBC 전직 경영진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선고 이유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2012년 170일 동안 총파업을 벌인 MBC 노조.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5년간 70여 건의 조합원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30여 명은 평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부서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이 이제 또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 만든 신사업 개발센터에선 PD와 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혹시 돌아가게 되면 기자로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의 경력 단절 등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MBC 전 경영진 4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한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방송을 볼 시청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MBC 노조는 MBC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단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뒤 화면 보시면요. 드라마 제목이었는데요. 이제 주인공인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딸도 의사를 시키려고 하다가 이 과정에 뭐 입시 코디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입시 코디까지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학교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면접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네. 문제를 빼돌렸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면접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인 질문도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리 준비해가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 물론, 질문 이런 거요? 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도 있겠고요. 예. 한 지원자가 들어왔고 이 해당되는 기본 질문을 했더니 이와 똑같이 하필 면접관이 가지고 있던 답안과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거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자세히 그 과정을 보면 실제 이게 의과대학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있었던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물복제에 대해서 말해봐라라고 했는데 동물복제 하면은 뭐 어렵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광범위해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예. 하필 면접관이 들고 있던 그 답안과 똑같은 대답을 또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면접이 중단되고 결국은 이 지원자는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된 거죠. 뭐 똑같이 말하는 것도 뭔가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지원자가 교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자체 조사 결과고요. 결국 이 교수는 해임이 됐었고 정작 이 시험 문제를 유출을 한 당사자는 이 시험 문제지를 관리를 했던 교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 교수에게 빼돌려서 줬다. 아, 그렇게 학교가 돌아갔다는 얘기인가요? 유출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 26일인데 이 면접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이 교직원이 아침에 새벽 일찍 학교에 가서 시험 문제지와 답안을 쪽지에 옮겨줬고요. 이 쪽지를 이 건물 1층에 있는 이제 게시판 뒤편에 이제 꽂아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꽂아놨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또 의대 교수는 이 대답을 하고 이 쪽지를 회수를 했고 이 과정에 이제 CCTV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나름 조금 작전이 치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데 작전을 짠 거죠. 예, 이 교직원은 뭔가를 받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 교수가 학교나 병원에서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처벌은 의대 교수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처벌을 받기는 했는데 검찰이 이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정식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벌금 500만 원형으로 이제 끝내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의대 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했던 예.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 기억나시죠? 상당한 파장이 있었고. 그렇죠. 구속까지 됐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중형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최근에 이런 시험 문제, 부정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보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결국 간단히 볼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에 끝낼 게 아니고 따져볼 것이 많다 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실제 형량이 벌금 5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주민 정윤석 기자였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실적이 지난해 12월부터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증가한 35만 4,300여 대를 기록했고 내수는 1.5%, 수출은 2.6% 늘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열량 가운데 7량에서 임산부 배려석과 엠블럼이 X표 낙서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4호선 열차에서 같은 낙서가 발견됐다며 고의적인 훼손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유통된 달걀에서 인체에 해로운 동물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습니다. 제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이달 11일에 생산한 달걀 6,900여 개 가운데 4,200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 2,700개는 제주도가 긴급 회수했습니다. AP통신사의 한국특파원으로 3.1운동 독립선언서와 제한미 학살 사건 등을 외신에 처음으로 보도한 엘버트 테일러의 집 딜쿠샤 복원 현장이 3월 1일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됩니다. 복원 현장은 3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개방되며 딜쿠샤 내부는 안전을 위해 개방하지 않습니다. 승려들이 정월 대보름까지 석 달 동안 외부 출입을 끊고 수행하는 동안거가 해제됐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또 다른 여정에 나서는 스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김수영 기자입니다.
내연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연고찰 보경사. 날이 저물도록 풍경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청량한 죽기 소리에 수행이 시작됩니다. 하루 10시간씩 석 달. 입을 닫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니 참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이 돼서 흔들림 없는 그 마음의 경지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싱그럽게 하고 맑게 해줍니다. 범종의 울림과 함께 동안거 마지막 날 새벽이 열립니다. 60번이 넘는 동안거를 거친 노승에게도 화두와의 씨름은 늘 새롭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이래보니까 그거 역시 이 없는 곳에서 나왔다. 이 없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없는 데서 나왔더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긴 수행이 끝납니다. 스님들은 석 달 전 메고 온 바랑을 다시 짊어집니다. 화두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끈기 있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화두와 하나가 되고 바람 따라 물 흐르듯 젊은을 나서며 이들은 또다시 긴 깨달음의 구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